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이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생중계로 직접 이 브리핑 내용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소식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의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교수님, 좀 시간이 끌긴 했어요. 그래도 마무리가 됐네요. 예, 일단 시간이 끌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팩트시트를 발표한 것만 해도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구가 있었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디테일을 기대를 했을 텐데 네. 이 디테일 면에서는 그동안 특이한 것이 없었다. 이번 발표가 약간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발표 나온 거는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예. 않았고요. 다만 뭐 합의 설명 자료 팩트시트가 최종 마무리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에 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였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범위 내에서 상업적인 얘기도 그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일단 경제학자로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일단 3,500억 분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이제 미국에 투자가 되고 그중에 네. 2천억 분은 이제 현금으로서 직접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강조한 부분이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투자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만약에 정책실장님께서 발표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상무장관이 의장이 되고 그 밑에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참여한다는가 핵심 메시지인 것 같은데 네.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분야가 있죠. 핵추진 잠수함. 이 핵추진 잠수함은 전조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라늄 농축 재처리 기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이것이 뭐냐면 일단 핵 발전소를 만들고 그 우라늄 그 재처리 기술을 통해서 그것을 재처리를 하면 그 연료를 핵폭탄에 쓸 수 있으니까 국제사회에서 금지가 되는데 네. 이걸 또한 핵추진 잠수함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기술의 이전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한다고 발표를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허용이 되는지를 또 관심사인데 네.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백악관 속보가 있는데요. 한국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백악관에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연료 조달 건조 협력하겠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백악관에서도 이런 발표가 이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생산을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아마 사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가 프로젝트라는 게 이 제조업 생산 어떤 커패시티를 미국으로 흡수한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나 한국의 어떤 조선 기술, 그다음에 자본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와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필립 조선소에서 건조를 한다든지 하는 거를 이제 원했을 텐데, 네. 근데 또 반면에 우리나라는 거기 이제 투자를 해서 사실 필립 조선소가 아직까지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생산 기지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히 그냥 조선 그런 기지인데 그거를 이제 개조하려면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자본이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만큼 사실은 그런 어떤 부대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거의 뭐 2배, 4배가 된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장소에서 이제 생산을 하느냐가 굉장히 첨예한. 지금 방금 예. 들어온 얘기인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브리핑이 지금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공개를 하진 않아서 저희가 기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한다고 얘기가 들리네요. 예.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호재인가요? 당연히 않죠. 호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이제 문구조차도 백악관에서 승인한 건지는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제 필립 조선소를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양측 간의 약간의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이제 차이가 온다라는 게 사실은 뭐 좀 더 두고 보고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면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셨을 때 지금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겠다. 이
문구 자체는 우리한테는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죠.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저는 좀 나을 거라고 좋을 거라 보는 게 실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 기술로서 건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것은 미국이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에 직접 갖고 와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이득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다음 주에 G20 참석차 남아공으로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백악관에서 동시 발표가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는 좀 많이 지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이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특히 국내 언론들의 내용을 보면 3,500억 달러라는 어떤 그 금액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게 그 굉장히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무역 거래에 있어서의 협상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막상 이제 발표를 들어보니 이런 안보와 관련된 핵심 사안들이 이제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네. 그런 이제 상호 관세 조치 발표를 미국에서 했을 때 왜 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과 원인들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제조업 어떤 생산 기반의 쇠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 그 세계 질서에 있어서 그동안 경찰 역할을 해왔던 안보 질서 이거에 대한 어떤 비용 감당이 더 이상 이제 되지 않는 그런 미국의 어떤 처한 현실을 우리가 잘 파고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일정 부분은 우리가 기여를 할 테니 우리가 그동안 수건 사업으로 생각했던 핵추진 잠수함 같은 그런 거를 이제 확보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지금 이성락 실장도 이렇게 말했네요. 이성락 실장이 말을 한 것이었네요.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한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디테일은 아주 자세한 팩트시트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 이 문구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 3,500억 달러라는 이제 그 큰 금액의 어떤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 왔었는데 네. 이 금액이 단순히 이제 그냥 현금 보조처럼 나가는 돈이냐, 아니면 이게 그래도 회수 가능한 거냐, 아니면 회수 가능한 걸 넘어서 어떤 다양한 기술 이전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제 금액 이외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가 되느냐라는 네. 게 핵심 사안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큰 규모의 자본이 나가지만 또 우리가 회수 가능한 또 다양한 어떤 기술 획득이 가능한 이런 협상이 잘 됐다고 이제 정부는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팩트시트가 최종 마무리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의미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벤츠 자동차 아시죠? 그런데 이 벤츠 자동차 회장이 한국을 방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삼성의 영빈관으로 불리는 승지원으로 이 분을 초대를 했고 LG그룹 주요 계열사 CEO들은 총출동을 해서 벤츠 회장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승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삼성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 승지원은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거주지였고 네. 또한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그 직무실로 쓰인 장소죠. 이 장소를 뭐냐면 중요한 사람이나 회의를 할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도 여기서 회담을 했었고요. 네, 맞아요. 빈살만 왕세자도 여기 왔던 거 기억이 예, 나요. 맞습니다. 네, 승지원이라는 이 장소 자체도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삼성의 그 전략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삼성이 지금 반도체 소자를 잘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네. 하지만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거나 이것을 합쳐서 이제 하나의 컴퓨터 패키지를 만드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자동차라는 것도 결국 산업의 중심이 기계공학 중심의 산업에서 전자공학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인공지능 자동차로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삼성이 이것에서 뭔가 컴퓨터 패키지를
벤츠에다 공급을 하지 않나,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시도하지 않냐, 이런 전략적인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벤츠 회장을 직접 맞은 이재용 회장 차 벤츠 타고 온 것도 좀 눈에 띄었고요. 사실 삼성이 그동안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아픈 손가락인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고, 고 이건희 전 회장, 선대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자동차 사업 하고 싶었는데 포기가 사실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벤츠 회장을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좀 만나고 이런 모습이 앞으로 삼성이 자동차에 좀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 시대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이제 과거를 떠올려 보면 그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어떤 그런 수건 사업이긴 했지만 네. 과연 다시 자동차 자체를 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은 듭니다. 다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전기차라는 어떤 제품은 과거에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이제 차원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바뀌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에 네. 와 있거든요. 자동차 산업 자체가. 그렇죠. 네. 이제 내연기관의 자동차라는 건 그동안 뭐 기계공학적인 엔지니어들이 기술 개발 통해서 이제 엔진 개발을 하고 그와 딸려 있는 수많은 이제 부품 공급 업체들이 뭐 예를 들면 3만여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랬던 어떤 산업의 기반이 전기차로 이제 대체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품 개수 자체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뭐 엔진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가 없고 단지 필요한 것은 이제 일단은 이제 배터리겠죠. 배터리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화학 엔지니어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자 제품이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가고 전자적인 어떤 부품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이제 핵심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생산 기반의 시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어떤 노동 인력들이라든지 완전히 이제 대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삼성, LG, 벤츠의 만남은 그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상징하는 어떤 네.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게 사료가 되고요. 네. 삼성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전망이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서 아마도 어떤 팩토리의 어떤 스마트화, 결국 인공지능, 기계 이런 전자적인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생산을 해내는 그런 것이 아마 삼성의 어떤 수건 사업일 것 같고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AI, 전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확보하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 보이는데 방금 전에 나온 화면은 고 이건희 회장의 모습도 막 보였었거든요. 사실 진짜 고 이건희 회장은 정말 자동차 마니아였잖아요. 생각해보면 한 70살까지도 레이싱을 직접 했다 이런 얘기가 화제도 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은 여러 가지 자동차 매니아죠. 직접 자동차를 조립 분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전문가였다. 그래서 이제 1995년도에 삼성 자동차를 설립을 하지요. 네. 이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경영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2년 후에 IMF가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장하는 삼성 자동차가 그 IMF의 그 타격을 받아서 결국 자동차 산업을 접었는데요. 네. 일단 그 아들인 이재용 회장도 자동차 산업의 꿈을 안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 잠깐 보시면요. 네. 이거 옛날에 삼성 이건희 회장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 약간 레이싱복을 입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정말 자동차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재용 회장도 또 자동차 매니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자동차는 정말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제2의 거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 40년 전에 나온 미국 드라마죠. 정격 제트 작전. 그 자동차가 말도 하고 막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사람과 그러면서 이제 악당도 물리치고. 근데 앞으로는 시대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냥 재미로 봤지만은 앞으로는 자동차가 이제 저희와 감정까지 나누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뭐냐면 전기 자동차 흐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직접 자동차 기계를 생산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데 삼성이 많은 공헌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세계도 AI와 같이 맞물리면서 산업 자체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강민욱, 김태봉 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검찰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희로 기자, 이 노대행이 퇴임식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사실 관심이었는데 공개가 됐습니까? 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은 10시 30분부터 20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퇴임사에서 어떤 발언을 한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대행은 그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일 항소 포기 결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다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대행의 성향을 고려할 때 외압 의혹을 직접 언급하기보단 우회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수준에 머무를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노대행은 오늘 출근길에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퇴임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네,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계엄 당일 SNS를 통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총리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 법원은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황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앞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만나보시죠. 어제 오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벌어진 트럭 돌진 사고, 2명이 숨지고 10수명의 부상자를 낸 이 사고의 원인은 인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중입니다. 운전자는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경찰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브레이크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급브레이크 시에 생기는 스키드 마크도 없었다는 겁니다. 해당 차량은 2019년식 1톤 디젤 화물차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고 가해 이력도 없고 지난 5월에 자동차 정기 검사도 받았습니다. 급발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트럭의 사고 기록 장치 EDR 분석을 의뢰하고 김 씨의 과거 사고 이력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 대상의 바가지 논란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이번엔 해외에서 우리 관광객이 당한 이야기인데요. 태국 방콕 근교의 라차부리주 한 수상시장, 한 상인이 셔츠와 바지 같은 옷가지들을 정상가보다 좀 비싸게 팔았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100에서 400바트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 옷들에 총 900바트를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상대가 또 태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유튜버였다는 점입니다. 영상이 300만 구독자들이 보는 채널에 그대로 올라갔는데요. 태국의 누리꾼들은 부끄럽다. 관광객들 다 사라지기 전에 공무원들 일 좀 해라. 태국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 성토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논란이 계속되자 이 주 당국은 해당 상인을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서울 광장시장에서 바가지 논란을 야기한 분식집에 대해서 열흘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그 중심에 이렇게 유명 유튜버들의 폭로가 있었다는 점까지 꼭 닮아있는 양국의 이야기였습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의 전국 노래자랑 무대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갈게요. 선글라스에 스카프까지 쓴 백댄서들이
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들이 평일에 공무 목적의 출장 휴가까지 내면서 동원이 됐다는 점, 또 모두 여성들이었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주민 흥을 돋우기 위한 자발적인 퍼포먼스였다. 여성 간부들만 참여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구청장은 사과했는데요. 다만 해명과 다르게 사전 연습까지 있었던 걸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제작진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녹화 전이나 쉬는 시간에 지자체장들이 이런 인사 자리를 갖던 건 관례라고 전했는데요. 그 형식에 대해서 KBS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무대는 방영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다음 이 소식입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탄핵 심판 당시에 문제 증언을 했던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증언을 다시 이어간 홍 전 차장인데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체포 명단을 불러줄 때는 충격을 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세 사람 이름 딱 들으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방첩사에서 불러주는 명단하고 제가 예상했던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사건일 것이라는 것은 너무 괴리감이 컸기 때문에 이걸 받아 적었다는 체포조 명단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기억을 토대로 보좌관이 작성을 했다는 메모, 직접 쓴 부분은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필적 부분도 공방거리가 됐습니다. 이른바 지렁이 글씨라는 이 초구 글씨체와 다른 메모들의 글씨체가 다르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지기현 판사도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지렁이 글씨거든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아라비아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지렁이 글씨라는 게 도대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런 문서가 나올 수가 있는지,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에 4시간은 필요하다면서 또 한 차례 강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0일 홍 전 차장을 한 차례 더 불러서 신문을 마무리하겠다고 물어봤는데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홍 전 차장의 대답으로 뉴스라이브 마무리합니다. 증인께는 일단은 오늘 좀 한 번만 나오시게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물어보실 게 또 많다고 또 막 그러시니까 너무 죄송한데 딱 한 번만 좀 더 나와주십시오. 대신 그때는 다 끝내도록 할게요. 그 혹시 핸드폰 보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20일 날 혹시 가능하시네? 예.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중으로는 아무리 늦게 해도 끝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차분하게 말씀 잘해 주셔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똑같이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부동산세 양도세 세상 세금 너무 많아 안수남의 세세. 네, 프레스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국내 세무 분야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죠.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세금 상식을 상세하게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안수남의 쎄쎄쎄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모셨는데 앞으로는 종종 부탁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해가지고 쎄쎄쎄 이렇게 코너명을 만들어봤는데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실 것까지는 없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유익한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네.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세금 폭탄 없이 네. 가족 간에 안전하게 증여하는 방법이라고 주제를 잡고 네.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세청장도 바뀌면서 국세청이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런 예고, 보도도 연일 이어졌습니다. 네, 네. 일반에서도 긴장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부모 자식 간에 주는 생활비, 용돈 이런 것들은 흔한 일이잖아요. 네. 여기에도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상이 좀 어떤가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거의 유튜브에서부터 발생된 것 같아요. 예, 너무 이제 좀 예민하게들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짜 뉴스가 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로 받던 용돈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예.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예.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들한테 주는 돈들인데 네네네. 그건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네.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네. 다만 그걸 생활비 명목 용돈 명목으로 받았는데 네. 예, 우리가 용돈을 500만 원밖에 안 쓰는데 1,0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네. 500만 원 모아서 그걸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네네.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든지 네. 부동산을 산다든지 그러면 자산 형성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가 되겠죠. 어허. 그러니까 사회 통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누구나 비용으로 쓸 용돈으로 쓸 만큼의 금액이라면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 그걸 초과한 금액을 또 자녀들이 모아가지고 네. 자산 투자에 형성되면은 그건 증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네. 계속 반복하게 될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제 네. 이 자금의 출처가 이게 나중에는 종국의 자산 형성으로 쓰이는 그런 목적이 됐다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네. 또 이제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된다는 부분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예, 이제 예. 좀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아니까 그거는 통상적으로 각자 갖고 있는 자산 규모, 또 네. 생활비 평상시 규모 네. 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금액이 100만 원이다, 200만, 300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예. 그런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예. 흐름이라든지 일반적인 추세를 좀 살펴봐야 된다 말씀이실 텐데.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떤 상황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가족 간의 돈 거래 하나하나 조금 더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 한도가 네. 비과세 한도가 미성년 2천만 원, 성년의 경우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죠. 예. 그 외에 이제 친족 간 거래는 1,000만 원인데 네. 조카나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세무조사에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이것도요? 예, 친인척 간에서 기타 공제에 대해서는 친족 공제가 1,000만 원 이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제 범위 내에서 10년 안에 주어진 돈들이기 때문에 예. 친족이 만나서 준다 해봐야 1년에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주지 예. 200만 원, 300만 원씩 누적적으로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모아봐야 그것이 계좌이체된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됐다면 네. 모아진 돈들 규모 자체가 네.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까지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어. 그래서 친인척이 준 자금 준 돈 가지고 네. 증여세 과세되는 사례가 없는데 그거를 삼촌이 주는 형식을 빌려가면서 네. 어떤 주택을 사면서 자금 출처 대상 금액으로 네. 예, 분산해서 증여하는 경우가 오히려 네. 예, 이제 탈세 방식으로 활용되는 거죠. 네, 네. 악용되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지 예, 상식적으로 주는 돈들 가지고 시비 걸리거나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액수 가지고 그냥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요? 이제 거의 10년간 없어요. 1,000만 원이면 이제 네. 1년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 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다 한 2, 300만 원 정도는 네. 뭐 1, 2년 이상 연달아 준다면 그냥 그 제가 자체로 세무공무원하고 세무사 50년을 했는데 네. 그런 경우에 과세된 사례를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후에 이제 문제가 예, 됐을 만에 경우에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예. 크게 우려할 필요는 네,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노파심이 계속 이제 따져보고 좀 여쭤봐야 될 부분들인데 네. 자녀와 자녀가 아닌 친족 간 거래 이야기해봤고 이번엔 부부 간의 돈 거래. 예, 얘기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6억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돈 관리를 아내가 하고 네, 있다 보니까 네. 매달 생활비 이런 거 주고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이제 과세 한도가 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혹시 없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자녀하고 또 달라요. 부부는. 네. 부부는 부부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아내한테 맡겨서 아내가 그 돈 가지고 과사 관련비 다 쓰고 교육비 쓰고 그다음에 뭐 경조사비를 다 쓰지 않습니까? 예. 그 남으면 공동체로 이렇게 남겨놓고 뭔가 자산을 살 때는 원천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예. 남편 명의로 취득을 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원천을 가지고 모은 거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모아놨어요. 예. 모아서 본인이 부동산을 사버리거나 어. 주식 투자를 해버리거나 네. 예, 정기예금을 들거나 네. 이렇게 해서 본인 명의로 투자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다 소진된 금액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 네. 저축된 돈도 남편 명의로 저축이 되고 남편 명의로 투자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그 돈의 일부를 자기 명의로 투자를 하거나 전세 자금을 자기가 내고 자기가 계약을 하거나 부인 명의로 네네. 이랬을 때가 이제 배우자에 대한 증여 문제가 발생을 하고 네. 그때 증여가 있다 하더라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예, 통상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는 괜찮은데 아파트를 20억짜리 사. 근데 반반으로 샀어요. 예. 부부가. 그럼 10억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0억 자금 돈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이제 본인 모아놓은 돈이라 해서 10억 내놓으면은 그거는 남편이 증여자금이라고 봐야 맞겠죠. 예, 그럴 때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뭐 명의자도 중요하겠네요. 추후에 중요합니다, 이제 자산 그거는. 취득에 있어서. 예,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네. 소유자 명의로 취득을 하면 소유자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네,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가 없어서 네. 그때는 증여라고 볼 수가 있어야죠. 뭐 일반적인 경우처럼 생활비를 주고받고 이게 나중에 뭐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자산 형성에 또
또 쓰일 수도 있지만 이때 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명의를 있다. 누구로 해놓냐가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네. 좀 요거는 좀 따져보고 좀 생각을 해둬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는 하셨지만 만약에 네. 가족 간의 돈 거래가 1,000만 원 이상의 예. 계좌이체가 뭐 한 번에 발생했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예고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있는데. 계좌이체라는 것은요. 예. 투명하게 거래가 있는 거거든요. 계좌와 계좌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계좌이체 금액 가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1억, 10억을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네네. 세무조사 받을 일은 없어요. 일단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현금 인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예, 그거는 이제 지금 그 분석원에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예. 현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인출이나 입금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네. 혹시 이제 계좌 이체를 따져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거의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져서 돌아가신 분, 상속세 조사 받을 네. 때, 사업자가 사업자 세무조사 받을 때, 네. 그다음에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자금 출처를 못 대니까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 받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세무조사가 안 나오면 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마치 그것이 AI가 다 분석을 해서 예, 문제 삼아가지고 한간에 그런 세무조사를 할 얘기가 것처럼 많죠. 네. 그래서 AI가 그걸 언제 분석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염려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 정황 당연히, 말씀하신 당연히 경우에 해당할 맞습니다. 때 네.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네. 근거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족 간 거래 중에서도 네. 주의할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게 아들한테 돈을 1억을 보냈어요. 네. 그럼 이게 빌려준 건지 증여한 건지 명백하게 하는 거죠. 예. 증여 의사가 있이 줬다면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1억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은 비과세니까 5천만에다 1억 5천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활용해서 증여를 하는 거고 만약에 대여를 했다 그러면 네. 차용증을 반드시 써놓으셔야 돼요. 음. 그다음에 이자 약정을 하셔야 되고 상환 예.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좌로 이자를 보내든지 원금 상환을 해주시는 근거를 예.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용증을 미리 써놓으셔야 된다는 거. 네, 네. 그다음에 이자나 원금 상환을 근거를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것. 예, 그렇게 기록을 남겨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미리 작성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간의 돈 거래도 좀 기록을 해놓고 기억을 해둘 필요성. 이제 이게 일방적인 증여가 아니라 실제적인 돈 거래였다라고 보이는 점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2억을 빌렸는데 한 네. 석 달 뒤에 내가 이걸 바로 갚았어요. 그럼 빌렸다가 바로 바꾼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발생한 이자라고 있어봐야 1년에 이자를 1,000만 원까지는 네. 안 받아도 그거는 세금을 안 매기거든요. 예. 1,000만 원까지 이자는 비과세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때그때 다 이자 정산할 필요는 굳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장기간 만약에 차용을 해서 변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상환 의지 이런 건 좀 보여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되고요. 네네네. 더 중요한 거는 자녀가 채무 변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데 네네. 돈을 빌려간다. 5억을 빌려갔다. 그럼 상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럼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상환 의지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증여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했을 때 네. 괜찮다는 뜻이니까 네. 예, 요건을 다 갖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른바 실질성을 좀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 네네. 다음 차원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주식 장도 좋고 하니까 네.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좀 터서 물려줄까 이런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신데 네. 이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을 계좌를 텄을 때 예. 돈을 입금시키면서 통상적으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거든요. 예.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ETF라든지 지수 투자해서 계좌 만들어서 투자를 해놓고 장기로 놔뒀다면은 그거는 투자 수익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그 수익이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정기예금 들어서 수익이 불든 예, 주식을 사놔서 수익이 벌든 그거는 수증자의 투자 수익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계좌 이체를 해놓고는 그거를 계속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네. 1억을 현금 증여를 했는데 2억을 만들어놨어. 예. 그럼 투자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부모가 되는 거죠. 자녀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렸다면 괜찮지만 네네. 부모가 다 해서 올렸다면은 그거는 이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예,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 네. 증여세 문제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이제 부모의 기여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여세 맞습니다. 과세 대상이 될 문제가 수 될 있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모르고 있다가 미신고 가산세를 또 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모르다가 나중에 네. 세무조사를 받아서 확인되는 케이스라서 대부분이 자진신고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40%에 이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어떤가? 이거는 이제 법적인 어떤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비트코인 가상자산 자체는 지금 현재 차익이 발생한 것들은 세금 과세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차익에 대한 과세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살 자금을 주거나 네. 비트코인을 자녀한테 증여하면 그 자체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네. 이것도 상속재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예. 앞으로 이건 다 국세청에서 향후 지갑 관리를 다 해서 네. 네, 주인을 다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등록된 자산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 사전 증여를 했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주식 계좌, 가상자산 계좌에 들어간 돈이 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봤고,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돈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경우, 네.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예. 경사가 있을 때 또 가족 간에 고가의 선물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이 경우는 제가 세금을 냈다는 경우를 거의 들어보진 못한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자녀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혼례품이겠죠. 혼례품은 정확하게 세법에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냉장고를 산다든지 테레비를 산다든지 혼례 혼수로 살만한 그런 사회통념의 네. 자산들은 당연히 그런 것은 선물이라고 하고 혼례품이라고 다 비과세가 됩니다. 네. 가족 간에 또 결혼을 했다든지 또 누구는 졸업했다든지 예. 또 뭐 당선됐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선물은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다 비과세가 되고 그것이 시비 걸릴 일 없죠. 이게 근데 일정 이제 금액이 또 있나요? 그렇죠. 제한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 한번 보세요. 그런데 결혼한다고 자녀한테 뭐 차를 사줬다든지, 네 고가의 또 뭡니까 보석을 사줬다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은 선물이라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자산적 가치가 큰 거, 예. 이런 것들을 사주는 경우는 선물로 보기보다도 예, 변칙 증여라고 보는 거죠. 변칙 증여. 예, 그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회 통념상 증여의 항상 형식으로 여겨질 그렇습니다. 만한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네. 괜찮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기준을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현안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법안 관련된 이야기인데 먼저 이야기해볼 게 상속세 완화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네.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의지를 밝힌 부분이 배우자 상속 공제한도 기존 10억에서 18억으로 늘린다는 네. 이야기 지금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네.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정부 안에서는 그때 당시에 유산세 체계, 지금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를 상속받은 사람 기준, 예. 이걸 유산 취득세 체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과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했었는데 이 지금 과세 체계 변경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유산 취득세 체계로 좀 바뀌면 조금 세부담이 좀 많이 또 줄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장에 지금 아파트 하나만 팔아도 세금의 과세가 되니까 집 한 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살고 있는데 그 집 팔아서 세금 낸다고 그러면 거주지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거의 상속세가 13, 4억만 돼도 아파트가 돼도 세금이 나오는 그런 현상 때문에 네. 그래서 배우자 공제 지금 현재 기초 공제가 5억인 거를 10억까지 올리고 네. 그다음에 일괄 공제도 지금 5억인데 지금 7억이냐 8억이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네. 8억 정도가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을 더 올려주면은 현재 기본 10억인 것이 18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평균 아파트 값 정도는 예, 상속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한 60% 정도는 걸러질 것 같아요. 상속세 내신 분들의. 예, 그렇게 되면 서민들한테 세부담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네. 이제 주변에서 자꾸 말씀 물어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냐고? 예,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이 통과되고 네.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는데 예. 아마 12월 2일 날 법 통과될 것 같고요. 예.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의미는 네.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부터 적용돼요. 그 전까지 소급 10월 적용되지 안에 돌아가시면 종전법을 적용하고 예. 내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만 네. 신법 적용이 됩니다. 네, 네, 추후의 결과도 저희가 좀 네.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상속 전략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집값 이야기 하셨으니까 하나만 네.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 이제 부동산 대책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세금을 왕창 물기보다 가족끼리 증여한다 이런 이야기도 네. 많이 하는데 네. 부동산 가족 간 저가 거래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올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5월 9일 날 중과세가 끝나는데요. 예. 아마 중과세가 시행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중과세는 시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시행하는 순간 매물 잔금 인상세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거든요. 반발이 우려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0억짜리를 지금 5억에 거래하면 5억
자체를 옛날에는 이거 자체를 무상거래를 해서 네. 예, 세금을 3.5% 했는데 이걸 전체를 지금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재의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하면은 이 전체를 증여로 봐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중과세가 되거든요. 예. 12.4%가 되고 12%까지, 예, 네.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것은 13.4%까지 됩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이제 완전히 법이 만들어져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은 네. 그래서 현재의 낮은 거래로 하시면 안 되고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네. 가액을 낮춰서 거래를 하셔야만이 네. 정상적으로 매매로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 중심의 세법 개정 얘기까지 오늘 첫 선을 보인 안수남의 쎄쎄쎄 안수남 세무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